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정말 재밌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어요. 바로 권위가 올라갈수록 사람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였죠.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점점 직책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직원이었을 때의 기억은 있고 어느새 상사로서의 마음가짐만 남아서는 직원들을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고 상사와 후임 사이에 절대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기는 상황들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예요. 여느 회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리 잡아 있어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일상이기도 한 모습이니까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 말에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채 돈만 밝히는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지금의 회사가 있기까지 겪게 된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고 30 중반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작은 사업이었죠. 그러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시간을 돈으로 보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돈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돈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랬고요. 그러다 막상 제 사업을 하게 되니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귀농하신 지인 한 분을 알게 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소일거리 삼아 주말이면 지인분 댁으로 놀러 가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식재료들을 챙겨오시곤 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덕에 집에서 해먹는 식재료들을 그분께 받아서 먹을 수 있었고요. 확실히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재료들과 달리 싱싱했고 훨씬 더 풍미가 느껴졌죠. 무엇보다 엄마의 오래된 지인분과 엄마가 직접 가꾸셨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도 유기농 코너가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말 유기농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 크게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가격은 또 가격대로 비싸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걸 저만 알고 있기 아깝더군요. 점점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기 시작했죠. 시작은 그렇게 소박하게 했던 일인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분들께도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일이 이렇게 커지면서 사업 아이템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와 지인분과 같이 키우시고 직접 살림을 하고 있는 제가 몸소 먹어본 뒤에 추천해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고 해요. 단순히 협찬을 받고 정해진 멘트대로 읊으면서 마치 오랫동안 써본 것처럼 속이며 광고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제가 좋다고 하는 제품들이 훨씬 더 와닿았다며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죠. 마침 제가 패키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 전공도 이 일을 해나가는데 크게 한몫을 했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직접 먹어본 재료들이다 보니 거기서 느낀 점이 무척 자세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지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디자인할 수 있었고요. 남에게 말로는 설명하고 디자인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친한 지인들에게 시작해 선물용 주문까지 받다 보니 포장지도 직접 제작하게 되었죠. 제가 직접 신경 써 고급스럽게 만드니 처음에는 본인들이 먹기 위해 주문하다가 나중에는 주변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부모님 선물이나 신혼부부, 집들이 선물 같은 용도로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디자인한 포장지들이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고 성의 있게 느껴졌다니 제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무척이나 기뻤어요.
디자인의 가장 기본은 전달력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객들도 좋아해 주시는 게 가장 보람찬 일이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사람들과 공감대가 생기고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무척 다정한 소속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신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보람까지 느끼게 되니 지칠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렸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살림만 하던 제가 무슨 사업이냐면서 은근히 비웃는 눈치였어요. 저게 잘 되겠어? 하는 의심 반, 무시 반, 뭐 그랬죠. 제가 열심히 읽어낸 하나의 결과물인데 자꾸만 무시당하다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지금 저의 회사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바빠지는 저와 점점 지금 있는 직원들로만은 손발이 부족할 정도로 주문이 들어와 매일 들어오는 주문 수량을 쳐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살짝 흘렸어요. 시간 되면 한번 사무실 구경 오시고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 해주시면 시급보다 넉넉하게 쳐서 용돈도 드리겠다고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묘하게 태세를 전환하며 택배를 도와주러 왔죠. 도대체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된다고 우리 손까지 빌리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반, 용돈 벌어볼 마음 반으로 회사를 왔던 거예요. 그때는 마침 주문이 물밀듯 들어와서 택배 운송장이 미친 듯이 쌓여가고 있었고 저와 직원들은 거의 택배 더미에 파묻혀 정신없이 포장 중이었어요. 아직도 포장해야 하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양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시댁 식구들은 눈이 전부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업 부럽지 않다. 우리 아내 최고다. 며느리가 대단하다. 칭찬들이 일색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비아냥거리시면서 내 아들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들고 피곤한데 괜히 밖으로 나가서 아들 힘들게 한다는 둥,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은 애가 세상 물정 모르고 일 키운다는 둥 알게 모르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약 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노력의 결과를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 저야 뿌듯했죠. 어마마,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나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 아이고, 그러게, 여보 정말 대단하다. 장사가 잘 된다, 잘 된다 하더니 이거 잘 되는 정도가 아니지 않아? 집에 돌아온 남편이 나중에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분명 자기들에게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제 일을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일을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시댁 식구들 저녁 한 끼 사주고 싶어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도 실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그냥 지인들이랑 좋은 정보 공유한다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주문이 요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지금 직원으로 도저히 주문을 쳐내기가 힘들어. 앞으로 야근이 길어질 것 같아. 집안일을 못하게 되어서 좀 걱정이네. 어쩌지? 아유,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진작 이야기하지. 집안일 그까짓 거 내가 퇴근하고 와서 해볼게. 그것도 안 되면 사람 구해도 되고 고민해보자. 그날은 분명 남편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뒤 자신이 집안 살림을 아예 도맡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하느라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집안 살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되잖아. 이미 당신 수입이 매달 내가 회사 다니며 버는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 있고.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차라리 집에서 당신 외조하면 어떨까? 집안 살림도 전부 내가 도맡아 할게. 당신은 그냥 아무 걱정 말고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기만 하고. 어때? 사실 저는 집안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게 영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라서 파출부를 고용하는 일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만 집안일을 전부 맡기자니 남편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힘들 텐데 미안했죠. 선뜻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겠다고 먼저 말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 정말? 아, 당신이 그래주면 나야 뭐 고맙지. 그렇지 않아도 집안일까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사람을 구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들 텐데 당신한테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해도 사람을 쓸까 했는데. 아니, 사실 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불편해서 싫거든. 아, 근데 고마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정리하고 나와 집안 살림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심 제가 차린 회사의 공동 대표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자꾸만 회사에 남자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혼자 회사 대표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무시한다면서요. 솔직히 맞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을 공동 대표 자리에 앉힐 생각은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딱 하나 남기고 간 경영 철학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가족과 일로 엮이지 말아라 였어요. 절대 이성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사업을 하셨고 어려울 때 일가 친척이 하나 되어 일을 함께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사업이 잘 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되면 배 아파하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친척들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힘든 티는 내도 잘 되는 티는 내지 말아라. 같은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누군가가 힘이 들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건 쉽지만 솔직히 누군가가 행복해 할 때 부러움이나 질투심 하나 없이 순수하게 함께 기뻐해 주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참 많이 나기도 했어요. 더 많은 걸 물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하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철학에 따를 생각이었죠. 남편은 한두 번씩 은근히 공동 대표 자리를 원하는 뉘앙스를 돌려가며 풍겼지만 저는 모른 체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내심 불안했어요. 회사를 다니는 일은 쉽지 않지만 회사의 대표가 아내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간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남자 직원도 곧 뽑을 생각이 있다. 애둘러 거절하기도 몇 번 했고요. 하지만 아직은 사람을 더 쓰기에 시기상조라 생각했기에 늘 회사 일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모든 일은 제 손을 거쳐가야지만 직성이 풀렸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제가 모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졌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을 실감하던 때였어요.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도 너무 피곤했고 씻고 나와 침대에 누우면 거의 바로 골아떨어지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제 시간이 제 하루라도 멈추면 회사 경영과도 바로 직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시간이 돈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꿈꾸던 육아 계획까지도 조금씩 미루고 있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결혼 후 1년간 신혼을 즐기고 2년 차 때부터는 아이를 가져보기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힘들다 보니 아이를 가지는 게 무척 부담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체력적으로 힘들 테니 회사 일을 일부 포기하거나 아이를 남의 손에 자라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둘 다 선택하기 싫었거든요.
처음에는 피곤해하는 저를 안쓰러워하고 배려해주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일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육아 계획에는 일절 관심이 없이 집에 오면 기절하듯 자버리는 제게 서운했을 거예요. 꾹꾹 그 서운함을 참아왔다가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발했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우리 결혼 생활 2년 차에는 꼭 아이 가지자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서로 이 얼굴 보고 이야기도 잘 안 해. 당신들 오면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화장실로 직행하고 나오면 곧바로 침대에 눕잖아. 저녁 먹을 때 아니면 나랑 얼굴도 잘 안 마주쳐. 이러니 내가 남편이 아니라 마치 가정부가 된 것 같잖아. 우리 육아 계획은 이제 뒷전이 된 거야?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가정부가 된 거냐고. 남편이 서름을 토로하자 문득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걸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기뻐하려고 시작했고, 그걸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여유를 없게 만들었고, 몇 년 더 미루었다간 임신도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잘못했다간 돌이킬 수도 없게 점점 더 불행할 일만 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는 게 원래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엄마가 자주 이야기하셨거든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나 찾아와 주지를 않으면서 오히려 아무 계획도 바람도 없던 부부에게는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고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외에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말이 쉽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모든 걸 쏟아부어가며 일궈낸 회사를 완전히 제 손에서 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에도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걸 불편해야 하는데 제 소유의 회사를 모르는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건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일궈온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을 했고요. 공동대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밤새 고민했던 이야기와 어떤 결정을 하기로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야. 나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건데, 오히려 그러는 동안 가족과의 행복한 상관은 더 멀어졌던 것 같아. 일도 많아졌고, 이제는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표를 하나 더 찾으려고 해. 공동대표 말이야. 어차피 이렇게 혼자서는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었을 거야. 방전되지 않은 배터리는 없으니까. 나도 휴식이 좀 필요한 순간이 왔겠지. 겸사겸사 생각할게.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육아 계획도 실천하고 당신이랑 시간도 좀 더 많이 보내려고 해.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남편의 얼굴에는 어제 서러워 울분을 토하던 기색이 사라지고 금세 화색이 돌았어요. 공동대표를 찾겠다는 말에 가장 신이 난 듯 했죠.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제 아침밥 위에 반찬까지 올려주며 이야기했어요. 잘 생각했어, 여보. 그래, 우리 이제 아이 갖자. 나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계속. 아이도 내가 잘 돌볼게. 그럼 공동대표 말이야. 내 친구는 어때? 내가 또 경영 전공이었잖아. 동기 중에 진짜 믿을 만한 놈 하나 있거든? 애가 착실해. 내가 힘들 때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 다른 남자들이랑은 확실히 달라. 애가 좀 진중하고 묵직한 맛이 있지. 그래, 맞다. 자기 경영 전공이었지? 어디 좋은 인재 있으면 소개해줘. 나 사람 보는 눈 까다로워서 낙하산은 절대 안 된다. 내가 합격 못 시켜줘도 서운해하기 없기야. 그럼. 이따 친구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아니다. 지금 해야겠다.
자기 밥 먹고 있어. 나 통화하고 올게. 아이처럼 신이 난 남편 뒷모습을 보면서 밤새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 그래도 잘한 선택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좋아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 못 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말하기를 또 그 친구가 마침 지금 어느 기업의 전략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10년 지기 친구 부탁인데 의리로 도와주겠다며 지금 연봉에서 더 낮춰도 괜찮으니 저만 괜찮다면 회사로 들어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주겠다 했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의리를 외치며 흔쾌히 저와 미팅을 잡아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친구와 직접 만나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어차피 늘 같은 일을 하는 지금 회사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며 자기는 연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영권도 많이 넘겨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과 공동대표 자리여도 최종 결정권은 제게 넘기겠다는 주의였죠. 자신은 그저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가꾸고 커나가는 걸 보는 게 재미있고 보람차다는 주의라 아내한테 늘 못난 남편이라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미팅 후에 정말 성심성의껏 마치 자기 회사처럼 임해주는 모습과 기존 대표인 저를 많이 존중해주는 모습,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없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혼자 운영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족한 시스템들을 채워주겠구나. 한없이 고마운 마음과 믿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친구를 공동 대표 자리에 앉혔어요. 확실히 일하는 사람이 둘이 되니 제 몸도 한결 편해지고 한숨 돌릴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여전히 일은 많았고 남에게 잘 맡기지 않은 성격 탓에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눈 딱 감고 공동대표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회사를 차린 이후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은 퇴근이라는 것도 해봤죠. 깜짝 서프라이즈로 집에 일찍 들어가면 남편이 어찌나 반가워했던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과 그동안 자주 보내지 못했던 저녁 시간을 즐기며 데이트도 하고 가끔은 엄마를 찾아뵙고 함께 도란도란 식사를 하며 오붓한 모녀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제 삶을 조금은 찾은 기분이었어요.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따라 편해지더라고요. 원하는 시기에 찾아와 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이도 공동대표가 생긴 지 3개월 만에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죠. 남편과 시부모님, 저희 엄마까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지금부터 몸을 조심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회사도 못 가게 말리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온갖 수발을 들어주었고요. 저도 빠른 나이에 한 임신이 아니라 조심하기로 했어요. 급한 일들은 집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고 공동대표로 온 남편의 친구가 아주 꼼꼼하게 자료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자료들로 매출과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는데 정말 다행히게도 저 혼자 할 때보다 무려 수익이 2배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쁜 마음 반, 아쉬운 반이었어요. 역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남편 친구에게 참 고맙기도 하고 경영도 좀 더 공부해 볼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있어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명단을 쭉 보다가 흠칫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유독 일을 잘하고 꼼꼼해서 제가 많이 아끼고 챙겼던 직원들 이름이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퇴사라도 했나 싶은 마음에 공동대표에게 연락해 물어봤죠. 제가 오늘 직원들 급여 명세서를 보다가 안 게 있어서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었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공동대표가 난감해 하시다가 조심스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대표님, 임신 중이신데 괜히 심란해 하실까 봐 고민하다 결국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분들 원체 일자라고 능력도 출중했죠.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어디든지 동종업계라면 그런 식으로 직원 빼돌리려고 안달이 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에 여러 명한테 접근했던 건지 딱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갔지 뭐예요. 그 사람들 다 같이 한꺼번에 이직해서 나갔어요. 아휴, 저 대표님 속상하실까 봐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있었던 건데. 회사가 아주 작을 때부터 함께하며 키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은 정말 착하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일하던 사람이라 돈보다는 미래를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구나 싶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회사를 나가기 전에 최소한의 인사라도 하고 나갔을 텐데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공동대표의 말처럼 저는 무척 상심이 크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 회사에서 일해준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는 해야지 도리라고 생각했죠. 괜히 연락으로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말없이 그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 함께 해준 노고 잊지 않겠다. 더 좋은 조건을 맞춰주는 회사로 갔다니 잘된 일이고 앞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요. 그런데 얼마 뒤 선물을 보냈던 직원들에게 빗발치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직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큰일 치르셨다는 말 남편분께 들었어요. 상심이 많이 크고 심적으로 상태가 많이 힘드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껏 연락도 못 드리고 참고 있었어요.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데요. 그나저나 이직이라뇨. 저희가 이직했다고 들으셨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 공동대표 자식이 그래요? 지금요, 회사 돌아가는 상황 대표님 알고 계세요? 동의하신 게 맞아요? 아니죠. 전혀 모르시죠? 저희 원칙 지키자고 늘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라니요. 제가 큰일 치렀다뇨. 저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직했다는 이야기는 공동대표한테 들었어요. 이직하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대표님. 유산하셨다고 남편분이 그러시던걸요. 그래서 여태껏 회사가 엉망이 되어가는데도 아이 일로 심란하신데 결례일까봐 연락 못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이직이 아니라 그 회사 대표가 자르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두 눈을 이미 뜨고 있는데도 더욱더 번쩍 떠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유산했다고 알고 있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 제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던 친구놈과 상의해서 제가 직원들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거짓말이 있고 못할 거짓말이 있는 건데 버젓이 임신하고 아이를 위해 조심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사람처럼 안 보이더군요. 제게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회사로 출근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틈을 타 회사의 경영 원칙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양심을 팔아 보다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저와 오랫동안 일하면서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직원들이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고요. 이빠른 소리를 하며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공동대표 눈에는 그 직원들이 눈엣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제게 말도 없이 그 소중했던 직원들을 하나 둘 내치기 시작했나 보더군요. 제가 시작했던 이 일은 전부 저와 같은 주부들이 보태준 응원과 힘,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던 직원들 덕분에 이만큼이나 커진 거였어요. 앞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제가 한 달 이상을 꾸준히 먹어본 음식, 매일 사용해 본 제품 중 괜찮은 것들만 판매하겠다는 철학이 있었고, 하늘이 두둑나도 그 철학을 지켜왔거든요.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릴 적에 늘 엄마에게 금세 들키고 더 크게 혼이 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거짓말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다간 걷잡을 수 없이 그 거짓말이 불어나고 언젠가는 앞뒤 다른 말들로 인해 들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바로 지금 이 상황처럼요. 그래서 언제나 투명하게 운영해 하나라도 책 잡힐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걸 원칙으로 내세웠고, 거액을 제시하며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협찬 제의도 거절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직원과 한참 대화를 나눈 후 지금 회사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이 엄습했죠. 제가 그동안 성실하고 진실도 있게 일궈온 회사가 아무래도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와 회사 직원들을 사이를 가로막고 그 가운데서 딱 버티고 서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던 인간. 제가 회사 사태에 대해 절대 알 수 없도록 만든 인간들이 바로 남편과 남편의 친구라니.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행보가 전부 의심스러워졌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 그 길로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회사에 직접 가보았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사무실에는 온갖 제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중 제가 아는 제품은 몇 없더군요. 내가 모르는 제품들이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고객님들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대표가 이번에 진행해 보려는 제품들이라며 사행해 보라 전달해 주었던 상품과 식재료는 분명 몇 개 안 됐거든요. 제가 받았던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품들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써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제품들이 고객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려나간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래서 내가 회사를 못 가게 그렇게나 막았던 거구나. 눈앞이 캄캄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고객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텐데 어쩌자고 이런 강 큰 짓을 벌인 건지. 그저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득을 취할 생각에만 사로잡혀 미래는 생각도 하지 않은 작자들이었던 거예요. 앞서 말했듯 권력에 사로잡혀 공감 능력도 사라진 채 아기 엄마들이 주인인 제 고객님들을 우습게 본 거죠. 그런 근시안적인 인간을 공동대표로 자리에 앉혀놨으니 제 책임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놈을 소개해주고 돈에 눈이 멀어 작정하고 아내를 속이기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친구와 작당을 해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니요. 늘 옆에 붙어서 수발을 들어주던 건 저와 우리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자기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장적이고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처럼 굴던 그 모습들이 모두 거짓된 모습이었다니.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속여왔던 건지 지금껏 제가 남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아 무척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 친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끼던 직원들의 행방을 물었을 때는 의리도 없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인간들로 몰아갔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직접 내치는 파렴치한 짓은 본인이 했으니까요. 그래놓고 마치 제 아기와 제 심신의 안정을 무척이나 신경 쓰고 걱정하는 듯한 투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미팅했을 때 했던 말들까지 오버랩되면서 너무 섬뜩했어요. 그저 작은 회사의 체계를 갖춰주며 회사가 커나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차다며
뭐 자기는 돈에 관심도 없고 경영권도 많이 필요 없던 그 말들이 그저 제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이었던 거겠죠. 세상 욕심 없는 현자처럼 굴었던 그 모습도 다 치밀한 연기였던 거예요. 이 사기꾼 두 놈이 대체 언제부터 계획하고 제게 접근한 건지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더군요. 하지만 마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더 이상 제가 써보지도 않은 물건들이 고객님들께 나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저는 남편과 공동대표가 이 회사를 그렇게 망치고 있는 동안 맞대응을 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했어요. 제 편이 몇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편 친구로 인해 억울하게 내쳐졌던 직원들이 다행히 전부 다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들이 도와주겠다고 직접 나서줬어요. 무능력한 제가 본인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맙게도 제게 힘을 실어주었죠. 그때 제가 찾은 방법은 딱 하나이자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 임하던 자세와 일맥상통했어요. 바로 진정성이요. 그저 진정성에 기대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친구놈은 제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말도 안 되는 판매가에 팔고 있었어요. 평소 마진율의 3배 이상 되는 가격에 물건을 팔아 제끼며 거의 고객을 호구 취급하고 있었죠. 저는 문제의 그 제품들의 목록을 정리했고 직원들에게 부탁해 그동안 그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부 글로 적어 내려갔어요. 마치 양심 선언하듯 꾹꾹 눌러 담은 손글씨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며 제품을 구매하고 받아본 고객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와 환불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냈죠. 저도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 고객들의 심정을 더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친구의 행태를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엄마로서 제 아이를 걸고 진실을 전한 제 마음이 통하길 기도했어요. 아이를 둔 엄마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또한 감히 알 수 있었기에 그 며칠 시간이 정말 애가 타는 것처럼 고문 같은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저 역시 고객님들로부터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 연락을 받은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해오시는데 예상했던 질책만 있던 게 아니더군요. 변호사 남편을 도왔다며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님도 계셨어요. 매서운 질타만 날아들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저를 마치 친정 식구처럼 대해주시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어요. 고객님들은 처음 제 편지를 받고 나서는 당연히 화가 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본인들처럼 저 역시 그저 남편과 공동대표에 의해 속아 희생당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엄마로서의 동질감이 들었다고 했고요. 본인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고 현명하게 화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연락을 받은 고객님들께서는 직원을 통해 채팅방 하나를 개설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나같이 절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이를 생각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잘 버티시라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판매자에 대한 신뢰감 하나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라도 구매했던 물건이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없고 판매자가 써본 적도 없는 물건이라니 이건 분명한 기만 행위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배신감과 거기에서 오는 분노는 어마무시해요. 그 분노를 원동력 삼아 똘똘 뭉친 고객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까요? 고객님들은 제품 성분을 하나하나씩 파악해 하루에 하나씩 제품들에 대한 민원을 올리며 남편과 남편 친구를 몇 달이나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이미 그쯤에는 주문량은 현저히 떨어졌었고 그나마 하루 한두 건 주문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환불 처리해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매출이랄 게 없어진 거였어요.
하루에 컴플레인이 하나만 와도 기력이 쇠하는 게 보통인데 하루 종일 울리는 고객님들의 컴플레인 전화와 소보원으로부터의 연락까지 더해져 그들은 아마 미치도록 괴로웠을 겁니다. 아직도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하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했으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아도 괘씸할 뿐이었죠. 물론 남편과 공동대표는 그런 소식들을 절대 저에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계획할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지만 절대 회사가 이 꼴이라는 걸 전해줄 리가 없는 인간들이었죠. 자기 무덤들을 자기가 판 꼴이었어요. 똘똘 뭉친 고객님들은 계획을 했던 대로 회사 보이콧을 시작했고 남편과 남편 친구는 아마 회사가 망해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객님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그 두 사기꾼 놈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죠. 소송으로 지분을 논하고 남편과 친구를 당장 쫓아내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지고 수습하게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부도내기로 고객님들과 계획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그 무렵 저는 어느새 출산이 임박해져 있었고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는 병원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기꾼 두 놈 중 남편이란 놈은 회사를 끝내 부도 내려는 건지 부도를 막으려는 건지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아기를 낳으려 병원에 와 있다는데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며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뭐 저는 상관없었죠. 저희 부부 사이는 그 사람이 친구와 짜고 저를 속였던 그 순간부터 끝이 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아이와 저 단 둘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18시간의 진통 끝에 제 딸을 품에 안았고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부도 소식을 제가 아닌 본인 가족에게 먼저 실토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제 병실로 들이닥쳤어요. 뭘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발소리부터 쿵쾅대며 들어오더군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께서 대뜸 제게 회사 상황부터 따져 물었어요. 정말 부도난 거냐? 네 그 잘난 회사 말이야. 피더미에 앉게 생긴 거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부도라니요. 저 회사 못 나간 지 이미 몇 달째인 거 다 아시잖아요. 남편이 잘 되고 있다던데 갑자기 무슨 부도요? 아우, 난 모르겠고 네 회사잖아. 잘 나가던 내 아들 집안에 앉혀놓고 무슨 파출부처럼 부려먹더니 그 빚까지 떠안으라고? 절대 안 돼. 너 혼자 시작한 일이니 같이 죽잔 소리는 꺼내지도 말아라. 죽을 거면 혼자 죽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업하겠다고 날뛸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래서 사업하는 것들이랑은 말을 섞지 말아야 하는데 능력 없이 빚만 가지고 온 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당장 사인해.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자기 손녀를 낳은 지 채 1시간도 안 되는 제게와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아마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 서류를 받은 여자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구나 싶어 저는 마음에도 없는 고개까지 숙여 사과하는 척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회사를 잘 못 챙겼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주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씩 올라가고 복수를 성공했다는 쾌감이 밀려왔죠. 저는 제 앞에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씩씩대고만 있는 도둑들에게 순순히 서류에 사인을 해 돌려보냈어요. 사실상 빚이랄 것도 없었지만 빚이 있다고 한들 그 빚은 제가 아니라 본인 아들이 만들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제 탓을 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엮어서 좋을 게 없겠다 싶었어요. 저 인간들에게 나는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저 지갑으로 보였던 거겠죠. 대표 자리에 앉아서 턱턱 용돈을 내어주고 한량처럼 살게 도와주던 ATM 기기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뭔가 잘못되겠다 싶었던지 불이 나게 병원으로 쫓아와 이렇게 이혼 서류부터 챙겨가는 꼴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객님들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오랜 시간 제 젊음과 에너지를 바쳐 일궈냈던 회사에서 시끄러운 법적 싸움 하나 없이 그렇게 남편과 남편 친구놈을 내쫓았어요. 물론 그 회사는 공식적으로 폐업 처리는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고객님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죠. 500명이 넘는 고객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다시 세운 회사는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만큼이나 귀한 의미가 되었어요. 처음 작게 시작했던 그때처럼 제가 물건을 납품받아오고 오랜 기간 사용 후 판매하는 순서로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동대표로 인해 억울하게 잘렸던 직원들까지 더해졌어요. 그분들까지 다시 모아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과 소신을 담아 더 강직한 회사를 만들어 보자 약속했죠. 물론 공동대표는 더 이상 없다고 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일을 고객님의 지인이었던 기자 한 분이 알게 되어 지역 뉴스에 작게나마 저희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좋은 기업으로 소개가 되면서 매출이 몇 배씩 껑충 뛰었고요. 시댁 식구들도 뉴스를 보기는 했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을 무시하니까 회사까지 찾아왔죠. 자기들의 ATM 기계가 다시 돈을 잘 벌려나 보다 하고 온 걸 보니 동정심도 사라졌어요. 무슨 덕을 보자고 찾아오셨어요. 남편이란 놈은 자기 와이프 속이고 그 친구란 놈이랑 짜고 회사에서 고객 기만이나 하다가 부도낸 꼴이라니. 제가 모르는 줄 아셨죠? 얌전히 이혼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어요? 그 흔한 소송 하나 안 걸고 그 부도 내가 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빚이라도 떠안을까 헐레벌떡 도망가는 꼴이라니. 이제라도 알게 돼서 참 억울하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낸 부도인 줄도 몰랐던 주제. 본인들이 싼 똥 내가 치워줬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시는 얼굴을 안 내비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잘잘못 따져볼까요? 방만한 경영으로 내 회사를 폐업하게 만든 장본인들 법정에 세워봐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송 진행해 볼까요? 내가 세운 이 회사는 절대 지켜요. 부도는 당신들 인생에서 부도지 절대 회복 불가. 파산 신청까지 안 간 거 밥 안 굶고 사는 거에 다행이라 여기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때는 진짜로 소송 걸어버릴 거니까. 자기들이 한 짓을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뻔뻔하게 찾아왔다가 소송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마자 황급히 내빼는 이전 시댁을 보고 있으니 참 사람들 형편없다라는 생각에 동정심이 들 지경이었죠. 그렇게 그 비렁뱅이 시댁 집안과는 다시는 엮일 일이 없었어요. 여러 고객님들과 직원들이 머리를 한데 모아 고민을 해준 계획은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어요. 요즘은 많이 자란 제 딸이 그런 말을 해서 종종 저를 놀라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들었어? 놀라서 되물었죠.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참 귀엽더라고요. 혼자 살아도 엄마 멋있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될래.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남자 안 만나서 망하는 경우는 없대. 그 말을 듣고 나니 야무진 게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혼자 키웠어도 딸 보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도 늘 혼자 살아도 멋진 엄마로 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더는 예전처럼 시간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것이요. 워라밸이라고 하죠. 회사와 가정을 위해 쓰는 일상을 균형 있게 잘 나눠 보내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절대 둘 다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방법을 깨우치라고 우리 딸이 그날 태어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딸 생일날이 제 인생을 바꿔준 날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워라밸 잃지 마시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과의 삶, 혼자만의 삶도 충분히 즐기시며 살아가길 바랄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